2018년 터키의 한 언론사가 발표한 충격적인 기사 하나.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09년 논란이 됐던 외계인의 얼굴이 담긴 UFO 영상은 정부 조사 결과 일체의 조작도 없는 원본 영상으로 확인됐다. 이는 과학기술연구위원회가 무려 9년간의 정밀 분석 끝에 발표한 결과이다. 즉 2009년에 터진 외계인 논란을 수년간의 진위확인 끝에 2018년 조작 없는 영상이라 발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그 영상이 어떤 영상이길래 당시 정부까지 나서 진위를 확인했던 걸까 궁금하실 텐데요. 한마디로 당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던 사건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튀르키예의 한 작은 해변 마을 쿰부르가즈. 당시 이곳엔 매일 밤 밤하늘을 주시하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요. 현지에서 해안가 보안요원이었던 얄친얄만이라는 이 남성은 한 가지 독특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매일 저녁 퇴근 후 밤늦게 해안가로 나가 이곳저곳 밤풍경을 촬영하는 것이었죠. 또 사실 이곳 쿰부르가즈는 터키의 대표적인 휴양지 중 하나인데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이곳에 놀러오는 여행객들 대다수가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떠다닌다. 알 수 없는 불빛이 계속해서 보이는데 저게 대체 뭔가요? 2006년부터 1년 넘게 이런 UFO 소문이 계속해서 들리니까 이것도 확인해 볼 겸 겸사겸사 밤풍경을 촬영하며 돌아다녔던 거죠. 더불어 그는 실제로 전직 영화 제작자였던 터라 일반인은 흔히 볼 수 없는 아주 고가의 카메라 역시 많이 보유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촬영을 시작한 지 약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정말 그의 카메라에 이상한 비행체 한 대가 포착되게 됩니다. 카메라에 남은 당시에 찍힌 모든 기록들, 2007년 7월 19일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런데 6월 20일 새벽 3시에는 해안가 상공에서 이런 이상한 비행체도 포착이 됩니다. 새벽 4시가 되자 정체불명의 붉은 섬광체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비행체는 며칠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그의 카메라에 포착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상하게 생긴 비행체가 지속적으로 쿰부르가즈 상공에 나타난 겁니다. 그가 촬영한 총 영상의 길이만 무려 20분이 넘는다고 해요. 잠깐, 이거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항상 이런 UFO 영상들을 보면 정작 보라는 UFO는 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다 조작 아니야? 네, 물론 시중에 떠도는 UFO 영상들 대부분은 조작된 영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간혹 진위 확인을 받은 진짜 영상도 더러 존재하는데요. 바로 이 쿰부르가즈 사건이 그렇습니다. 또 해당 UFO 영상은 보신 영상들 외에도 굉장히 선명한 사진도 많이 존재하죠.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영상은 2007년 보안요원이었던 얄친얄만이 취미 겸 찍은 영상들이었고요. 이게 세상에 공개가 되고 논란이 커지자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인 또 다른 한 남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로저 레이어 박사, 일명 닥터 로저라고 하는데 외과 의사입니다. 동시에 무폰이라고 하는 비영리 UFO 단체의 정회원이자 또 의사가 되기 전엔 천체 물리학자로 활동하기도 했죠. 외계인의 존재를 100%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일리언 임플란트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저희도 한번 다뤘었던 주제이긴 한데 쉽게 말해 외계인들이 인간을 납치해서 몸속에 몰래 심어둔 것이라고 주장되는 일종의 생체 외계 칩입니다. 외계인에게 납치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몸속에서 이런 이상한 물체가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발견된 임플란트의 성분이 지구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 특이한 물질 구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물체들은 공신력 있는 여러 연구소에서 성분 검사가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 정말 이상한 물질이라는 게 입증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에일리언 임플란트를 환자의 몸에서 가장 많이 적출해낸 외과 의사가 바로 로저 레이어 박사였던 거죠. 한마디로 외계인 신몽자입니다. 그래서 로저 박사는 당연히 UFO 소식을 듣고 곧장 자신의 팀원들과 쿰부르가즈로 날아갔고요. 그렇게 이후 촬영된 모든 고화질 영상들이 바로 이 로저 박사가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단 좀 더 선명해진 모습이죠. 박사는 먼저 달에 초점을 맞춘 뒤 이후 물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 멀리서 둥근 곡선 형태의 비행체 하나가 화면에 잡히기 시작하는데요. 비행체는 금속성 재질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표면이 달빛을 반사하듯 은은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비행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중앙부에 뭔가 이상한 물체가 하나 더 보였다는 겁니다. 조종사가 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진 모르겠지만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두 개의 형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둥그스름한 머리, 뾰족한 턱, 움푹 패인 커다란 두 개의 눈. 맞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외계인처럼 보였습니다. 이제껏 공개된 그 어떠한 UFO 영상도 그것을 조종하는 외계인이 직접 찍힌 적은 없었다. 이것은 우리가 마주하는 최초의 외계인의 얼굴이다. 논란이 계속해서 확산되자 이에 터키 정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과학기술위원회를 소집, 이후 영상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나섰는데요. 국립천문연구소 소장 제키 에커 박사, 이스탄불 대학 오젤 교수, 그리고 에드난 교수,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영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밝혀진 연구 결과, 이는 당시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 영상들은 조작되는 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디지털적으로 그 어떠한 특수효과도 사용하지 않았으며 컴퓨터 애니메이션 또한 아니다. 또한 천문학적으로 달의 위치, 위도와 경도, 주변 환경의 조명 상태 역시 철저히 분석했지만 영상 속의 하늘은 해당 시간의 관측 조건과 정확히 일치한다. 즉 당시에 촬영된 원본 영상이 확실하다. 또 영상에 등장하는 의문의 비행체는 자연현상으론 완벽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이 물체가 외계기술의 산물이라고도 단정 지을 수도 없다. 허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물체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범주를 벗어난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사실이다. 쉽게 말해 해당 영상은 진짜 영상이고 비행체 역시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UFO가 맞다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외계 UFO로 보이시나요? 아마 믿는 분도 계실 테고 또 회의적인 입장도 많으실 텐데요. 이에 회의론자들은 처음엔 이 영상 자체가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국가에서 공식적인 진위 확인을 발표하니까 이때부턴 또 다른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 물체가 UFO가 아니어야 하는 다른 이유를 말이죠. 회의론자들의 대표적인 가설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파타모르가나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일종의 신기루로 말 그대로 착시 현상입니다. 원리를 쉽게 설명드리면 간혹 바다 위의 공기는 독특하게 층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는 차갑고 위에는 따뜻한 공기가 자리 잡게 되는 건데요. 이때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 온도 차이로 인해 빛이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빛이 굴절하면서 멀리 있는 물체가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심지어 뒤집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실제로는 바다 위에 있는 선박이지만 마치 하늘을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파타모르가나 현상입니다. 그래서 당시 쿰부르가즈에서 찍힌 UFO 역시 이때 바다를 지나던 선박이 이 파타모르가나 현상으로 인해 왜곡되어 보인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촬영 각도와 높이에 따른 왜곡 현상일 가능성입니다. 먼저 이 사진을 보면 촬영자의 시점, 즉 카메라의 높이나 각도에 따라 물체가 보이는 부위가 조금씩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두 장의 사진, 같은 장소에서 찍었지만 촬영 높이만 다르게 설정된 겁니다. 보시면 위쪽 사진은 2m 높이에서, 아래쪽 사진은 12m 높이에서 촬영된 걸 확인할 수 있죠. 혹시 둘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낮은 2m 높이에서 찍은 사진은 선박의 윗부분만 보이는 반면 높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은 선박 전체가 다 보입니다. 이걸 쿰부르가즈에서 찍힌 UFO 사례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바로 배의 이 부분입니다. 선박의 이 부분만 보였다면 당시 찍힌 UFO와 굉장히 비슷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촬영 시점이 어두운 새벽이었고 선박 내부에 불이 켜져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하늘에 떠 있는 듯한 UFO, 섬광체로 보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겠죠. 고로 두 가설 모두 UFO가 아닌 단지 바다를 지나던 배일 뿐이다 라는 게 회의론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참 허무하게 반박당하고 마는데요. 일단 배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든 선박에는 AIS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배의 위치를 추적하는 자동 식별 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선박의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UFO가 촬영될 당시에는 그 어떠한 선박도 쿰부르가즈 해안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무려 3년간 수도 없이 나타난 이 정체불명의 UFO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의문의 비행체 속 물체는 우리가 처음으로 마주한 외계인의 모습이었을까요? 세상에는 참 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사랑을 많이 받는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외계인과 관련된 미스터리인데요. 과연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는 우리와 같은 또 다른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까? 만약 그렇다면 그들 중 일부는 우리의 존재를 알고 또 어디선가 지구를 감시하고 있진 않을까? 외계인 납치 사건, 외계인 침공설, UFO, 51구역, 제2의 지구 등등 우리는 항상 외계인의 존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UFO로지스트라고 하는 정식 명칭과 함께 UFO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많고요. 암암리에 진행되는 외계인 관련 비밀단체들도 국가별로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UFO 관련 사건들은 좁은 우리나라보다는 넓은 해외에서 많이 포착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런데 사실 전 세계인들이 대표적으로 손꼽는 UFO 목격 사례 중에는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당시에는 국가적으로 난리가 났었던 사건입니다. 오늘은 한국 서해에서 발생한 UFO 사건, 일명 황해 허상항적 사건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때는 1992년 2월 11일 고요하던 대한민국의 한 공군기지에 긴급한 작전 명령이 떨어집니다. 오전 10시 5분 경기도 안양시 수리산 소재의 방공관제 사령부 레이더 기지에서 황해상에 알 수 없는 궤비행체가 포착됐다. 비행체는 시속 약 1000km의 빠른 속도로 중국 선동반도에서부터 우리나라 군산 서해 앞바다로 향하고 있다. 당시 이를 최초로 목격했던 방공관제 사령부는 그 즉시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에 한국은 오전 10시 15분 국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만약 이 의문의 비행체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보낸 정찰기라면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전 10시 17분 상황은 급박하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은 무려 18대의 F4 전투기를 서해상에 발진시켰고 해군 또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포항급 초계함 3척과 고속정 2척을 긴급 출동시켰습니다. 그리고 10시 25분 현장에 도착한 군인들은 곧바로 레이더에서 포착됐던 인근 해상을 약 3시간가량 수색에 나섰는데요. 하지만 레이더에서 포착됐던 그러한 이상한 비행물체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바다에 추락한 건 아닐까 싶어서 해군의 군함들 역시 함께 수색 작업에 나섰지만 마찬가지로 별다른 소득을 얻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이더상에서도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1000km의 빠른 속도로 날아가던 비행체가 군산 앞바다에서 불현듯 증발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금일 오전 10시 5분경 공군 레이더망이 포착된 미확인 비행물체는 군산 서쪽 앞바다를 지나던 중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에 군 당국은 이것이 어떠한 비행물체가 아닌 새떼나 구름과 같은 레이더상에서는 표시되지만 실체는 없는 일종의 허상항적이라 발표했다. 이렇게 당시 MBC 뉴스,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 모든 언론사는 해당 비행체를 허상항적이라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허상항적, 뭔가 좀 이상하죠? 다른 곳도 아니고 방공관제 사령부 소속의 전방 레이더 기지 근무자들이 고작 3대를 비행체로 오인했다? 심지어 당시 레이더를 확인한 근무자들은 일반 병사도 아니고 유능한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밥 먹고 레이더만 읽는 프로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최초 보고 당시에 비행체의 속도가 시속 630노트, 약 1000km에 달한다고 보고했습니다. 1000km, 새떼나 구름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개 중대 수준의 병력을 출동시킨 것도 아니고 새떼를 분간 못해서 전투기랑 고속정까지 띄우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게 쉽게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군 입장이 석연치 않다 보니 일각에서는 다양한 가설을 제기하는데요. 첫째, 지구로 진입하던 운석이 우연히 공군 레이더에 포착되었다가 높은 열에 의해 다 타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둘째, 미국이나 구소련 등 당시 강대국들의 인공위성 혹은 우주왕복선에서 떨어져 나온 쓰레기일 것이다. 셋째, 북한이나 중국 혹은 러시아의 적 정찰기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은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애초에 북한군 따위는 그 당시 저렇게 고성능의 정찰기를 보유하지 못한 때입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로 1991년 구소련이 막 해체되고 자국이 굉장히 혼란했던 상태라 미국한테 식량 원조를 받았을 만큼 형편이 매우 열악한 상태였습니다. 거기다 1992년이면 탈냉전 시기가 시작됐던 때죠. 전 세계가 화해의 무드로 물들던 시기에 당시 한국의 주변국 중에는 이러한 고성능 정찰기를 보낼 만한 국가는 없었습니다. 넷째, 외계 UFO였을 것이다. 사실 이 가설이 세간에서 가장 큰 호응을 받았던 주장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UFO설이 나오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뉴스에서 보도한 사건의 정황과 당시 군 당국이 기록했던 사건 일지의 내용이 서로 불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뉴스에서는 출동 당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고 때문에 허상항적이라 보도했는데 군 당국의 사건 일지 기록은 조금 다른 상황이었던 거죠. 출동 직후 우리는 약 3시간가량 비행체가 남긴 궤적을 따라 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궤적을 남겼다. 일단 새떼나 구름이 궤적을 남기진 않죠. 그러면 진짜 뭐 운석 같은 게 떨어지기라도 했던 걸까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 궤적의 모양이 상당히 지능적인 움직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뒤쫓는 우리 군의 전투기를 가지고 놀기라도 하듯 농락하며 교묘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즉, 이는 지성체의 소행으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UFO 가설도 나오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황해 허상항적 사건의 전말인데요. 외국에서는 이를 한국판 피닉스 라이트 사건이라 부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UFO 사건이죠. 한국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생각 외로 해외에서 더 유명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황해 허상항적 사건. 1951년 4월 당시 6.25 전쟁이 한창이던 대한민국 철원에서는 철의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군사적 요충지를 두고 미군과 중공군 사이에 치열한 혈투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철의 삼각지는 다른 말로 한국전쟁의 심장부라고도 불렸는데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이 뚫리게 되면 한국군 입장에서는 북으로 공격하기가 굉장히 불리하고 또 북한군 입장에서는 한국군을 방어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철의 삼각지대에 있는 모든 고지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을 만큼 굉장히 소모적인 공방전이 지속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육군 제25사단 2대대 이지중대는 상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하나 전달받게 됩니다. 그들의 임무는 적들이 주둔하던 산 아랫마을에 야간 포격을 쏘아붙고 고지를 다시 한번 재탈환하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포격을 개시하기 시작한 그때 이지중대의 한 병사로부터 긴급한 무전 한 통이 도착합니다. 현재 알 수 없는 비행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접근 중이다. 비행체 주변이 너무 밝게 빛나서 도무지 무엇인지 식별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확실히 아군은 아닌 것 같다. 꼭 무슨 생긴 게 재고랜턴처럼 보인다. 자신들에게 접근하던 의문의 비행체가 마치 재고랜턴처럼 보인다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무전. 하지만 실제 현장에 있던 병사들에게는 귀여운 호박 인형의 모습과는 달리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UFO는 우리 중대로 접근해 마치 할 말이라도 있다는 듯이 대원들의 머리 위에서 빠르게 맴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UFO의 엔진 소리라고 해야 하나? 비행체 주변에서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귀개한 소리가 계속해서 났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해당 UFO를 격추하기 위해 모두가 비행체를 향해 조준 사격을 실시했죠. UFO의 속도가 너무 빨라 포격을 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대신 관통탄환을 이용해 총으로 사격했는데 이상하게 그 비행체는 조금의 손상도 생기지 않더군요. 또한 이지중대 소속 프랜시스 월 일병은 자신이 발사한 총알이 비행체에 맞고 튕겨져 나올 때 딩 하는 이상한 소음이 연이어 들렸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당한 UFO는 새하얀 불빛을 내뿜으며 좌우로 움직이다가 다시 공중에 한참을 떠 있다가 또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약 3분 정도 지났을까? UFO는 즉각 응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발의 레이저 광선을 발사했고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선은 마치 파도처럼 순식간에 부대원들을 덮쳤습니다. 그 당시의 감각은 마치 광선이 제 몸을 관통한 것 같다고 해야 할까요? 온몸이 뜨겁고 얼얼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웠던 건 광선에 맞은 제 몸의 일부가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처럼 희미하게 뼈들이 다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뭘 할 수도 없고 정말 무력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알 수 없는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이지중대는 결국 후퇴하라는 명을 받고 주변의 지하 벙커로 피신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UFO는 끈질기게 그들을 따라왔습니다. 그러고는 벙커 위에서 가만히 떠있는 상태로 수십 분간 중대원들을 감시했다고 하죠. 앞에는 북한군, 위에는 UFO. 참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더구나 중대원들의 상태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린 상태였어요. 몸은 몸대로 아프고 무엇보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게 또 우리가 공격을 당했던 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너무 무서웠습니다. 곧 죽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들은 지원 병력을 기다리며 약 3일간 벙커 안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UFO는 진작에 그들 곁에서 사라졌는데도 말이죠. 정말 벙커에 있던 그 3일 동안은 모두가 전신에 마비가 된 것처럼 계속 누워만 있었습니다.
구역감 때문에 아무것도 먹지를 못하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3일 후 지원 병력이 도착하고 다행히 모든 부대원들은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그들의 몸에서는 조금 이상한 변화가 발견됐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이게 뭐 꼭 UFO와의 접촉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겠지만 단순한 방사선 질환인지 아니면 어떠한 이상 물질에 노출되었던 건지는 의사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당시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월일병은 약 35년이 지나 1987년 CBS 인터뷰에서 자신은 아직까지도 원인 모를 두통, 방향감각 상실 등 비정상적인 신체 이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시 이지중대를 공격했던 게 UFO가 맞기는 했던 걸까요? 혹시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나 반복되는 공포가 어떠한 환각을 보게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이지중대가 목격한 UFO는 당시 반중력 장치를 연구하던 소련의 비밀 공격기였을 것이다. 사학자 폴 에드워드는 해당 UFO가 소련이 개발한 신개념 전투기였다고 주장하며 당시 소련이 작성했던 반중력 비행체 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그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죠. 레이저 광선을 쐈다는데 이런 무기는 SF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무기고, 물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현재까지도 여러 기술적 문제로 레이저 무기를 상용화시킨 국가는 없습니다. 더불어 국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정말 음모론자들의 주장대로 이것이 외계 UFO였다면 그들은 왜 그날 이지중대를 공격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UFO는 지구가 위험한 순간에 자주 등장한다. 실제 6.25 전쟁 당시에도 UFO를 목격했다는 증언자만 총 45명에 달하며 이는 3년이라는 전쟁 기간 동안 평균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UFO 목격 제보가 꾸준히 있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전쟁 당시 메가더 장군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몇 번씩이나 트루먼 대통령에게 핵무기 사용을 강력하게 권유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전쟁에 개입한 UFO의 무력 행사는 어쩌면 무분별하게 살상 무기를 사용하는 지구인들에게 거만 떨지 말고 화합하며 지내라는 일종의 경고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발생한 최초의 UFO 교전 사건. 1976년 10월 14일 저녁 6시경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한바탕 큰 소란이 있었습니다. UFO 격추 미수 사건. 보통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해 고위 정부기관이 위치한 반경 수십 킬로미터 이내에서는 어떠한 비행체도 접근하지 못하게 비행 금지 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40년 전 그날 서울에서는 이러한 국가 안보 규정을 모조리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들 마음대로 침범했던 참 기이한 비행체들이 있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무려 12대나 됐었다고 하는데 대체 그날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76년 10월 14일 아마 저녁 한 5시 반쯤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종로구 수성동에 있는 학교를 마치고 광화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총소리가 막 미친듯이 쏟아졌습니다. 대공포라고 하죠. 사방에서 두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귀를 때리는데 이게 뭐 한두 발이 아니라 못해도 수천 발을 쏘아댔을 거예요. 금화산 쪽에서도 쏘고 청와대 쪽에서도 쏘고 어떤 대공포는 서쪽으로 쏘고 또 다른 대공포는 남쪽으로 쏘고 무슨 전쟁이라도 난 줄 알았습니다. 집안에 있던 사람들도 전부 놀라가지고 현관 밖으로 뛰쳐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묻고, 그렇게 하늘에서는 대공포가 막 줄을 짓고 어지럽게 날아다니는데 이게 목표 지점을 자세히 보니까 하얀 불빛들이 여러 개가 보이는 겁니다. 그 뿌연 불빛들을 향해서 쏘고 있었던 거예요. 별은 아니었어요. 불빛이 좋게 10개는 넘어 보였는데 이게 구로구에서부터 은평구 정도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대열을 갖춰가지고 천천히 서울을 포위하듯 좁혀가고 있었어요. 정확히 청와대로 향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총 12대의 UFO가 최종적으로 향하던 곳은 다름 아닌 청와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UFO가 나타나기 불과 2개월 전에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하는 우리 유엔군이 북한군 수십 명으로부터 집단 구타 살해당하는 극악무도한 사건이 발생했었던 터라 당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감은 극에 달해 있던 상태였는데요. 때문에 당시 서울 시민들은 이를 UFO라고 생각했다기보다는 전쟁 상황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또 당시 생방송으로 라디오 방송을 진행 중이던 이수만 씨는 실시간으로 이러한 상황을 제보받고 청취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제보자가 너무 많아서 방송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미확인 비행체가 침입해 대공포 사격을 실시 중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안심하시고 하시던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보자도 많고 또 그날 서울 시내 전체가 난리가 났었던 만큼 목격자도 어마어마한데 다음날 정부가 발표한 뉴스의 내용은 당시 목격자들의 증언 내용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겁니다. 14일 어제 청와대 상공으로 향하던 미확인 비행체는 미국의 민간 항공사인 노스웨스트 항공의 화물 전세기였다. 이들은 김포공항에서 이륙해 오사카로 향하던 중 향로를 오인해 비행금지 구역을 침범했던 것이다. 분명히 어제 본 비행체는 12대였는데 다음날 신문에서는 한 대의 화물기로 축소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목격자들은 못해도 10대는 넘었던 것 같다. 12대였다. 혹은 7대인가 8대까지 세알이다가 대공포 때문에 헷갈려서 세는 것을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었습니다. 적어도 정부의 발표처럼 한 대는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날 대공포 사격은 오후 5시 30분부터 6시 40분까지 총 3차례에 거쳐 진행됐습니다. 특히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규모가 컸고요. 근데 다음날 신문에서는 대공포 사격은 2차례로 비행체는 한 대로 축소되어 있더군요. 참 그걸 본 사람이 몇 명인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부의 공식 입장, 또 그와 상반되는 목격자들의 증언, 양측의 주장은 계속해서 엇갈리고 그 사이 죄 없는 피해자들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격추 과정에서 유탄에 맞은 시민 1명이 사망, 총 31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건 이틀 뒤 서울시가 보상금을 지불할 것이라는 짤막한 발표 기사를 끝으로 더 이상의 답변은 없이 사건을 그대로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이게 참 1970년대 당시에는 언론 탄압이 굉장히 심했다고 하는데요. 중앙정보부라고 하죠. 거기에서 기관원이라 불리는 일종의 검열관을 뽑아서 각각의 신문사마다 여러 명씩 배정해놓고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기사 내용을 미리 검사하고 또 필요에 따라 확대, 축소, 뭐 이런 조작까지 행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목격자들이 많으니까 아예 숨길 수는 없었겠죠. 신문에 뭔가를 발표하긴 해야 하는데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알리느냐의 문제에서 이 사건을 축소시킨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 시대에는 이걸 제대로 알리고 일을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또 한 가지 의아한 부분은 우리 군이 이러한 대규모 사격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대의 UFO도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설령 이게 UFO가 아니라 정부의 발표대로 민항 화물기였다고 한다면 그건 더 말이 안 되죠. 음속으로 가는 전투기였다면 모를까 이 화물기 따위에 대공포 사격을 3차례나 발사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거기다 화물기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다는 것은 더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노스웨스트 항공기와 관제사의 교신 기록을 살펴보면 6시 5분 관제사가 기장한테 경고를 합니다. 너 그 방향으로 계속 가면 비행금지 구역인 P-73에 진입할 수도 있어. 너 지금 경계선 근처니까 조심해라. 이렇게 관제사가 경고를 한 뒤 약 4분이 지난 6시 9분 화물기 기장이 다시 안전한 항로로 돌아왔다고 관제사에게 분명 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정부가 밝힌 대공포 발사 시간은 6시 12분입니다. 관제사가 파일럿에게 경고를 하고 무려 7분이나 지나서야 대공포 사격이 일어난 겁니다. 6시 9분 안전한 항로로 복귀, 6시 12분 대공포 사격. 이 3분이면요, 당시 화물기였던 보잉 707기로 약 40km나 날아가는 시간입니다. 이미 비행 금지 구역에서 한참을 벗어났을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말이 안 되는 건 첫 번째 사격 이후 26분 뒤에 또 한 번 대공포 사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대체 뭘 보고 뭐 때문에 쐈냐는 거예요. 항로를 바꿔 돌아가던 민항기가 다시 돌아서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외국 국적의 민항기가 타국의 비행 금지 구역 근처에서 1시간 넘게 장시간 비행을 했다는 것도 저는 잘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정작 당시 노스웨스트 항공기에 탑승 중이던 승무원들은 자신들이 위협 사격을 받았다는 그 사실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12대였던 비행체가 한 대로 축소되고 관제 기록과도 맞지 않고
또 정작 정부가 지목한 해당 항공기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76년 청와대로 향하던 12대의 UFO. 과연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까지 반월이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나 영상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